근데 이미 거부감이 확 들기 시작하죠. 저도 대학원에서 모태펀드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잤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디도입니다. 저희가 오늘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기는 한데요. 저희 아무래도 투자라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막연하기도 하고 많은 스타트업들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팀별로 이렇게 딱 상황에 맞게 얘기해 드리는 게 가장 효과적이기는 한데 오늘 어쨌든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반갑고요.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좀 개론 위주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투자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투자자들은 되게 단순한 사람들이에요. 대표님들이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만드시잖아요. 그럼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재료를 싸게 사서 우리가 가공을 하건 서비스를 얹건 인건비를 포함을 해서 부가가치를 생산을 해서 더 비싼 가격으로 판매를 하죠. 그럼 원가 대비 시장가 그 차액이 우리의 수익인 거예요. 그쵸? 투자자들이 다루는 상품은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직 시장에서 저평가된 잠재력이 큰 스타트업들의 지분을 저희가 그때 가격으로 사고 시장 가격이 높아지면은 그때 후속 투자자 혹은 시장에다가 파는 거. 우리의 상품은 다시 말하면 스타트업이 저희의 상품이자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스타트업들의 지분을 취득하고 엑시트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저희의 업무 프로세스가 뭐냐라고 봤을 때는 이렇게 5가지로 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대표님들이 맨 처음에 재료를 사듯이 저희는 스타트업들의 지분을 사야 돼요. 지분을 사기 위해서는 당연히 돈이 필요하겠죠. 재원을 마련을 하는 것부터가 투자자들의 가장 큰 일이에요. 돈이 있어야지 이제 뒤에 가장 크게 대표님들이랑 만나는 딜소싱이라는 데까지 돌아갈 수가 있는 거고요. 재원을 마련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저희 같은 기관 투자자, 그러니까 투자를 업으로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보통 펀드를 구성을 하게 돼요. 펀드를 구성하면 그 목적에 따라서 딜소싱을 하게 되고요. 딜소싱에서 가장 많이 대표님들과 스킨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발굴하고 그 안에서 가치 평가를 하고 투자 계약까지 하는 거. 요즘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투자인데 투자 옆에다가 제가 육성이라고 써놨어요. 전통적인 투자 시장은 금융시장에서의 투자라고 하면 보통 이제 IPO라든가 M&A를 목적으로 그래서 IPO 뭐 3년을 앞둔 곳에다가 대형 자금 뭐 100억 이상의 자금이 투여가 되면서 큰 엑싯을 준비하는 게 보통 기업 투자였었어요. 이제 뒤에 나오는 시리즈 투자 그런 것들이요. 근데 요즘에는 그 산업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고 스타트업들이 시장을 선도하면서 벤처기업들이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시키다 보니까 기존의 기업들이 그런 속도를 못 따라가고 그리고 산업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기존 기업들이 성장하는 데는 한계를 느끼는 반면 스타트업들은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변화 속에서 엄청나게 빠른 성장을 하고 있게 된 거죠. 거기에다가 정부의 지원금으로 이제 불을 붙이게 되는 거죠. 전통적인 금융시장의 투자자들도 계속 이제 성장한 기업들에 갖다가만 투자를 하다가 여기 성장성이 너무 둔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앞으로 내려와서 이제 뭐 마이크로 VC, 엑셀러레이터, 그 우리나라 말로는 뭐 창업 기획자, 엔젤 투자자, 클럽 완전 초기 기업, 3년 미만의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시장이 형성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냐면은 3년 미만의 약간 비즈니스 모델 조직이 세팅이 덜 된 기업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투자를 했는데 뭐 예를 들어 공동 창업자끼리 싸워가지고 회사가 없어져 버려. 혹은 외부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가장 컸죠.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 박살 나버려. 혹은 대형 경쟁자가 확 들어오면서 우리 시장을 다 먹어버려.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비즈니스가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 와야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투자만 했더니 회사가 너무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동시에 같이 역할을 가져가는 게 육성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붙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창업 기획자라는 행정적인 이름 안에서 들어가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Y 컴비네이터를 시작으로 한 엑셀러레이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엔젤 투자자 엑셀러레이터 VC 뭐 혹은 AC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뭐 다 어떻게 다른 건지 이런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희 같은 전문 투자자들을 인베스터들을 GP라고 해요. 이제 제너럴 파트너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저희 돈만으로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돈이 있는 사람들 돈을 대신 받아서 투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투자 활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투자 활동 최전선에서 투자 활동을 직접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돈만 맡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돈만 맡긴 사람들은 요즘 뭐 민간, 지자체, 정부, 기관, 뭐 기업 포함해서요. 전부 다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전문 투자자들에게 돈을 맡기는 거예요. 저희가 뭐 펀드를 만들 때 은행에다가도 은행이나 금융권도 펀드를 만들죠. 특정 목적을 가지고서 그 안에서 수익을 가져가게 되는 투자 활동을 하는 전문가들을 GP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투자를 전제로 나랑 만나는 사람이 GP다. 그러면 그 사람은 수많은 LP들에게 돈을 받아서 대신 투자를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대표님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GP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뭐고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조합의 이 GP, 이 투자자의 뒤에 있는 그 출자자들, LP는 누가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아요.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요거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모태펀드 이게 말이 되게 어려워요. 모태펀드 이미 거부감이 확 들기 시작하죠. 저도 대학원에서 모태펀드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잤거든요. 근데 되게 쉬워요. 뭐냐면 정부에서 투자자들,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 혹은 특정 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님들은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비를 지원을 받으시잖아요. 투자자들은 정부에서 너네가 더 투자를 공격적으로 할 수 있게 우리가 재원으로 도와줄게 라고 하면서 모태펀드라는 거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 저희가 만약에 여기 영화진흥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럼 영화 쪽에다가 투자를 하려고 해요. 펀드를 10억짜리를 만들었는데 10억으로 하기에는 뭔가 투자하는데 위험이 너무 커요. 그러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우리가 너네가 10억 모았으니까 우리가 거기다가 40억 얹어서 50억짜리 펀드를 만들게 해줄게. 그러면 50억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10억 투자할 때보다 리스크는 해지되고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그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투자자들과 나누게 되지만 투자자로 하여금 더 많은 투자의 기회를 가져갈 수 있게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왜 알고 계셔야 되냐면 출자자에 따라서 의무 투자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대표님들이 아무 투자자나 만나가지고 저희 회사 투자해 주세요 하는 거는 사실상 굉장히 희박한 확률이에요. 투자자마다, 투자 회사마다, 그리고 그 투자 회사에 속해 있는 심사역마다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경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을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투자 회사마다 심사역마다 투자 검토를 할 수 있는 산업과 규모가 굉장히 좁아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쪽에 조금 중심을 두고서 투자 검토를 해요. 서비스 플랫폼이라든가 뭐 제조 쪽이라도 단순 제조만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발생할 수 있는 제조업으로,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 제조업을 고도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데이터 사업 쪽으로 저희한테 가지고 오시면은 투자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근데 저희한테 바이오를 가지고 온다거나 단순 제조를 가지고 온다거나 소부장, 뭐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쪽에 굉장히 디테일한 기술 사업 쪽, 완전 이런 전문성이 필요한 곳을 가지고 오거나 하면은 뭐 연구실 창업 이런 걸 포함해서요. 그렇게 하면 저희가 쫙 검토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저를 만나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에게 맞는 투자자를 어떻게 찾느냐에 대한 실마리를 아시려면 이 모태펀드를 알고 계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한국벤처투자라는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요. 이 모태펀드 운영사 리스트가 쫙 나와요. 예를 들어 저희가 청년 창업이다. 청년 창업이 조금 우리가 범위가 넓으니까요. 청년 창업 계정이 있어요. 청년 계정. 그러면 청년 창업 펀드를 운영하는 운영사가 어디냐라고 들어가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투자사가 청년 창업 펀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얼마짜리고, 그럼 청년 뭐 행정적으로는 만 39세 이하가 대표인 회사의 몇 퍼센트까지, 뭐 60%까지는 무조건 청년에게만 투자를 해야 됩니다 라고 아예 거기에 박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빼도 박도 못하게
그 펀드를 가지고 있는 운영사는 무조건 39세 이하 청년 기업에게 그 가지고 있는 펀드의 60%는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게 그것만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주로 투자하는 운영사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내가 영화 산업을 하고 있어. 영화 산업을 하고 있는데 뭔가 농식품 펀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 가봤자 이거는 별로 시간 낭비라는 거죠. 내가 농사 짓고 있으면은 농식품 펀드, 영화 하고 있으면은 영화 관련 펀드, 청년이면은 청년 관련 펀드. 산업에 따라서 우리 회사를 정의하는 키워드가 절대 하나이지는 않을 거거든요. 농촌이면서 농식품이면서 청년이면서 ICT이면서 뭐 해외 진출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관련된 해당 카테고리의 펀드를 가지고 있는 운영사들을 쫙 리스트업을 해보시고 기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냥 네이버에다가 그 회사 뭐 A 회사 뭐 투자 이렇게만 검색을 해보시면은 그 회사가 어디에다 투자했는지가 쫙 나와요. 혹은 더 VC라는 홈페이지 가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들이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업과 유사한 기업에 투자를 했던 투자사들을 찾아가는 방법이시니까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렸어요. 정리하면은 투자 펀드에는 GP와 LP가 있고요. GP는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 투자사들, 저희 같은 전문 투자사들을 GP라고 해요. 뭐 전문 용어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투자를 직접 하는 사람과 돈만 주는 사람이 있다. 투자를 직접 하는 사람의 전문성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돈을 주는 사람이 돈을 주는 목적을 확인하셔야 돼요. 돈을 주는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 투자사가 어느 산업, 어느 규모에 필수로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계시면은 그러면 투자사를 찾아가시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고 이로우실 거다. 아무 투자자나 찾지 마세요. 뭐 기관에서 투자자 매칭해 준다고 해가지고 그냥 만나시면은 뭐 그 팀이 그 회사가 농식품 펀드를 가지고 있는지 청년 펀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혹은 뭐 직접 PI 투자라고 해서 그 회사가 가진 재원으로 투자를 하기도 하지만 대표님들께서 하셔야 되는 거는 첫 번째 나에게 맞는 투자자를 찾아보시는 거 이건 꼭 해보시고요. 두 번째 투자자를 만날 기회가 생기셨다라고 하면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펀드라든가 포트폴리오 이전에 투자했었던 기업들에 대해서 꼭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구나라는 거를 알고 만나셔야 그래야 내가 어떤 정보를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어떤 협의를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감을 가지실 거니까요. 그냥 막연히 아무 투자자라고 만나지 마시고 알고 만나시고 사전에 찾아서 만나시고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창업자들이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거는 우리 회사의 사업을 응원하는 우리 편들을 많이 갖춰둬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뭔가 스타트업 대표님들 뭔가 갇혀서 내 사업에 대해서 골똘히 고민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어쩔 수 없이 그거는 내 경험과 지식의 범위 내에서 갇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사업이라는 게 시장 현황, 사례, 경험 이런 게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책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때그때마다 뭔가 변화내는 빠른 정보들을 습득을 해야 되는데 사업의 단계마다 필요한 정보들도 굉장히 다르실 거고요. 그리고 사업의 단계마다 필요한 자금, 비즈니스 모델, 시장 다 다를 거거든요. 그럼 그런 정보들을 빠르게 취득해서 우리 회사에 접목을 시킬 수 있을 만한 네트워킹 풀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어드바이저 그룹은 뭐냐면 꼭 굳이 투자 목적이 아니시더라도요. 정기적으로 우리 사업 계획서를 피칭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무슨 말이냐면 사업적 파트너, 거래처 혹은 투자자 이런 우리 회사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전문가 풀을 조금 갖추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우리 회사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피칭을 하면서 우리 회사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하면 좋을까요? 이거 더 빨리 하기 위해서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세요? 외부의 어드바이저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이제 우리의 생각의 범위를 넓혀가는 거. 이걸 하면 뭐가 좋냐면 첫 번째 우리 회사를 객관적으로 한 번 더 볼 수가 있게 돼요. 내가 가는 길이 맞나? 이거 엄청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나 잘하고 있는 거 맞나? 대표님들 이걸 해야 되나 이걸 해야 되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선택에서 한 발짝 떨어져 가지고 좀 거시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선택의 폭들이 굉장히 미시적이죠. 이건가 이건가? 근데 큰 틀 안에서 보면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또 내가 보면 안 보이는데 외부에서 보면 되게 쉽게 보일 때도 있어요.
우리 회사를 잘 알고 우리 회사를 객관적으로 보면서 판단해 줄 수 있는 어드바이저 그룹을 한번 구축을 해 보시고요. 가족도 좋고요. 우리 회사에 관심, 애정을 가지고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 냉정하게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갖추고요. 뭐 꼭 우리 회사에 투자 안 해도 돼요. 그냥 정기적으로 우리 회사의 현황을 공유를 하면서 같이 키워간다. 그 다음에 이제 인베스터스. 어드바이저 그룹 안에 인베스터스 그 투자자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투자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산업의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대학생들부터 작년 기준으로는 고등학생 팀들부터 저희가 보기 시작했어요. 물론 아직 고등학생 팀들이 성장해서 투자한 거는 저희 업력도 짧기 때문에 없지만 그만큼 초기에서부터 봐요. 당장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미래에 어느 시점에 투자를 할 수 있는 팀으로 성장하기를 기대를 하면서 그때부터 계속 봐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 신뢰를 가지고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전략적 파트너로서 그 대표님도 저를 잘 알고 저도 대표님을 잘 알아야지 서로 상호 관계 안에서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회사를 계속 노출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투자자 앉혀놓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비즈니스 모델 사업 케이스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더 해야 될까요? 그럼 투자자는 투자자 입장에서 설명을 해주겠죠. 그러면은 내가 생각한 거가 갭이 있으면 그 맞춰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자랑 얘기하다 보면은 투자자가 기대하는 어느 시점이 되면 그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그 규모와 산업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저희도 뭐 시드 투자를 하고 나서 후속 투자 시드 그 팁스 목적 투자까지 뭐 1년 넘게 걸리는 팀들도 있어요. 그러면 시드 투자 후에 프리 시리즈 A까지 이 정도까지만 올라오면 좋겠는데 이거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기다려요. 혹은 시드 투자하는 곳들도 저희가 그 전부터 계속 만나죠. 뭐 요즘에는 뭐 아까 봤던 청년 창업 사관학교라든가 멘토링이라든가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지속적인 스킨십을 통해서 기업의 성장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그러면은 사실상 이제 투자 검토가 어느 정도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 이제 이런 기대치가 보인다 하면 그때 저희도 투자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투자자들 옆에다가 많이 두시고요. 꼭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딱 준비해놓고서 투자자 만나야지.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업무를 하면서도 제일 싫어하는 게 결과물 뒤집는 거거든요. 사실 대표님들이 가장 중요한 것도 고객의 니즈,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투자자의 니즈가 뭔지 미리 알고 그 목적지를 설정한 다음에 거기까지 달려가는 것과 투자자가 뭘 원할 거야라고 내가 뇌피셜로 뽑아낸 다음에 달성해놓고서 만나러 가면 이게 아니면 어떡해요? 중간중간에 계속 우리가 맞나요? 틀리나요? 괜찮나요? 좋나요? 계속 점검하시면서 가시는 거는 좋다고 봐요. 투자자들이 얇고 넓게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특정 산업 분야의 전문성은 대표님들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깊게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전문성이 사업화가 되고 재무적인 측면에서 스케일업을 하는 공식이라든가 경험은 투자자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투자 시장에서 시장 관점에서 우리 기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들로 하여금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계속 투자자들 귀찮게 하시는 거 저는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그 투자자가 직접 투자 혹은 다른 사람들을 이제 모시고 올 거거든요. 어드바이저 그룹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미디어인데요. 미디어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기업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데모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뭐 저희도 요즘에는 이제 스타트업들을 소개하는 플랫폼들이 그래도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찾아보기는 하는데 결국 그 기업에 대해서 노출이 되고 저희가 그 기업을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뭐 저희도 검색해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 NFT가 굉장히 유행했었죠. 뭐 작년부터요. 그러면 NFT 검색해가지고 NFT 스타트업들을 막 찾아봐요. 그럼 이제 사실 기사로 막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나오네. 그리고 또 특정 기업을 만나요. 또 찾아봐요. 어떤 거 하고 있지? 미디어에서 노출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미디어라고 하면은 뭐 언론 매체도 될 수 있고 네이버 블로그라든가 뭐 인스타라든가 뭐 이런 온라인 SNS 매체에다가 우리 회사를 온전히 알리는 활동이에요. 우리 서비스나 상품을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투자자들 이 스타트업 시장에서 우리 회사를 브랜딩하는 거죠. 저희도 많이 찾아봐요. 그래서
보도자료 이런 거 보내는 거는 굉장히 쉽거든요. 그냥 보도자료 예시 찾아보신 다음에 아, 이런 내용까지도 보도자료를 써? 뭐 예를 들어서 서비스 출시, 뭐 얼마 달성, 아니면 업데이트 뭐 이런 것만 해도 보도자료 써서 뿌리면 올려주는 곳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뭔가 돈을 내야 될 것 같고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해야 될 것 같고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조금만 알아보시면 뭐 인스타, 페이스북 뭐 이런 매체들을 포함해서 보도자료 역시도 그냥 보도자료 폼만 맞춰가지고 기자님들한테 보내면은 다 릴리즈 해주니까요.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서 우리 회사의 히스토리가 되고 결국에는 홈페이지만큼 강력한 정보의 툴이 되거든요. 미디어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부터 얘기할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투자자들이 보는 스타트업들은 뭐를 보고 어떤 기준으로 보고 왜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투자한 기업 2개 정도 사례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간이 허락한다고 하면은 저희 아까 뭐 포트폴리오 상에 여러 가지 산업 분야가 있었으니까 특정 산업 분야의 사례를 뭐 듣고 싶다 아니면은 본인 기업이 속하는 뭐 예시 이런 것들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기업 가치 평가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해외에서도 그렇고요. 저도 지금 이제 기술경영 박사과정을 하면서도 기술 가치 평가, 기업 가치 평가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많은 논문이라든가 연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어느 정도 회사가 돌아가는 재무제표나 회계장부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 곳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론적으로 많이 정립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자산 기준, 원가 기준, 상대평가 기준, 시장 기준인 거죠. 근데 스타트업 평가는 그럼 뭘로 해야 되느냐? 스타트업은 재무제표도 없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만한 숫자가 전혀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뭘 기준으로 정량적인 숫자를 도출해내야 되느냐라는 거를 봤을 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상 없다. 뭔가 시장에 통용되는 공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정량적인 접근으로, 객관적인 접근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규칙이나 공식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관계를 만들고 우군을 키우는 거, 그래서 우리 응원하는 우리의 집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약은 약사에게, 투자는 투자자에게 그렇게 편하게 쉽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떤 사업을 하시든지 간에 어떤 단계에 있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존경스럽고 저는 항상 창업자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전략적인 측면에서 투자의 측면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파트너가 되기를 또 기대하고 다음에 더 좋은 자리에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